아래는 요청하신 노후 대비와 지출 습관 5가지, 일본 고령자 절약 방법 7가지 채관한 글을 이전보다 더욱 길고 반복적으로 하나의 방대한 단락 형태로 이어붙인 버전입니다. 이미 충분히 길었던 내용을 대략 2배 이상 늘려 중복되는 표현과 구체적 사례, 반복 서술을 대폭 추가했습니다. 문단 구분이나 소제목 없이 한 덩어리로 작성했으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그만큼 노후 대비와 지출 습관, 그리고 일본의 고령자 절약 방법에 대한 내용을 더 풍부하게 되풀이하며 강조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덕분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실제로도 90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무조건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진 만큼 그만큼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즉 더 많은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낼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조차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재취업하고 돈을 벌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매우 긴 글에서는 먼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에 대한 현실을 짚어보고 이어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60대가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습관 5가지에 대해 길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 마지막 부분에는 일본에서 고령자가 시행할 만한 절약 방법 7가지를 소개하여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이미 짧게나마 언급됐던 내용을 2배 이상 확장해 대략 12,000단어 안팎으로 장황하게 풀어낼 텐데 반복과 중복 서술이 많으니 적절히 필요 부분만 읽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왜 불편하게 들리는지 살펴봅시다. 노후가 그만큼 길어졌다는 건 그 시간 동안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가족들에게 얹혀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든 뭐든 돈이 나오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상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 즉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젊은 청년들도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하물며 50에서 60대 이상 시니어를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극히 드문 형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어쩔 수 없이 무모하게 창업을 하거나 주변에 뜬 소문으로 들은 비트코인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노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라는 뜻이고 가파른 고령화 속도 탓에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폐지를 줍거나 초저임 노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잇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국민연금 측 발표를 보면 은퇴 후 1인 기준으로 한 달 154만 원 정도의 적정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인으로 30년을 산다면 5억 5천만 원 이상, 부부라면 10억 원이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부부가 최소 13억 원 정도가 있어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각자도생기 일반화되었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 전혀 실현 불가능한 가정이 아니게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칼국수를 3,000원대에 먹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는 시대이니 10년 뒤, 20년 뒤 물가는 얼마나 더 올라 있을까요? 당장 노후 자금 13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안 들어와도 점차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노후 대비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하니 많은 이들이 어차피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미루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으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돈만 외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진 걸 지키고 최대한 우리 자녀에게 부담 안 주는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이 들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만 최소한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견디기가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퇴직 5년 전부터라도 노후 대비를 하라는 전문가 조언을 자주 접합니다만 이건 그나마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이고 이미 퇴직 후에야 깨달은 사람들은 더더욱 절약과 지출 통제 노력이 절실해진다고 하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을 앞둔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줄이지 않고 지속한다면 노후의 극심한 재정 고통과 함께 인생 후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사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 매우 크지만 문제는 너무 커서 본인 노후를 망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직장을 구했음에도 학자금이나 집 마련 등으로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부모는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라며 기꺼이 생활비까지 대주고 결혼 비용은 물론 신혼집 전세금, 심지어 손자 양육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모두 잘 돼서 부모를 보살피면 행복한 결과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부모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 본인이 아프거나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자녀에게 돌아오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면 나중에 내 노후에 보답하겠지라고 생각해도 자녀는 결혼 후 아이 키우느라 바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혼자 남아서 빈손이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훼손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쫓겨나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농담 섞인 표현이 있는데 이는 자녀 지원을 잘못하다가 부모가 빈곤해져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편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얼마든지 대줄 수 있다면 그것도 개인 자유입니다. 다만 나도 노후에 쓸 만큼은 빼고 주자라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남겨둔 채로 자녀를 돕고 부족하면 너도 대출을 받아라 등 적정선을 지켜야지 모든 돈을 맡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훗날 비참해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로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 자녀에게 준다고 꼭 자녀가 효도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지원은 자식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능하면 작게 조금씩 나눠주기 정도로 제한하는 게 노후 재정 안전판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째, 경조사비입니다. 은퇴 직전까진 회사 동료나 거래처, 여러 지인들의 경조사가 줄줄이 이어져서 매달 경조사비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 임원 정도 되면 지역별 행사나 지사 직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불려다니며 축의금, 조의금을 계속 내야 해서 부담이 막대해집니다. 더 문제인 건 이걸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교환 개념이었지만 정작 은퇴 후 내 경조사를 할 때 나에게 돈을 되돌려줄 리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상대가 이미 떠나버린 경우도 많고 혹은 단순히 나와의 이해관계가 끊어져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듯 경조사는 사실상 주고받는 상부상조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은퇴 후엔 받을 게 없고 일방적으로 지출만 나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임원이니 품위 유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사회적 지위가 없으니 가능하면 스스로 절약 모드로 전환해 경조사비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지인의 행사까지 챙겨주면 결과적으로 내 노후 자금만 깎일 뿐 대등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하면 본인도 큰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전처럼 대규모 축의금, 조의금을 내기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 차라리 미리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과도한 경조사비 관행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진정없게 보일까 두려워 대규모 경조사비를 지속하면 결국 노후 재정을 망쳐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게 됩니다. 셋째, 투자나 사기에 대한 무방비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작스레 소득이 사라지니 모아둔 자금을 더 불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권유하는 달콤한 투자나 사업 제안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컨대 요즘 비트코인 뜬다는데 1년에 원금 보장 2배 주식 테마가 어쩌고 하니 10억 투자하면 노후 안심 같은 말들이죠. 하지만 경험상 이런 말에 혹해서 전 재산을 넣었다가 날려버리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노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다고 해놓고 초반 몇 달만 이자를 주다 갑자기 잠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문맹인 노인층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노려 SNS나 전화로 고수익 투자 미끼를 던지는 방법도 점점 교묘해집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잘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쳐다보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큰돈 벌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순간 실패 위험도 커집니다. 또 현역 때보다 회복할 시간이 훨씬 적으므로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인생 후반에는 안정적이고 낮은 수익률이더라도 안전한 곳에 자금을 두고 혹 투자를 하더라도 자신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나 믿을 만한 제도 안에서만 소규모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이걸 늘 유념해야 사기나 투기로 노후가 파탄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무분별한 영양제 남용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보조제,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특정 성분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문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내 몸에 실제로 필요한 건지 혹은 그냥 과다 섭취하다가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이나 영양제는 한편으로 도움이 되지만 다른 편으로는 남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성분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더 이상 스스로 그 성분을 생성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작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을 통한 근본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어르신들 중에 손자나 지인이 추천해주는 대로 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이거 먹으면 날씬해지고 튼튼해진다고 과신해 한 달에 수십만 원, 연간 수백만 원을 영양제에 쏟아붓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나 영양학 전문가들 상당수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 운동이 먼저이고 특정 영양소가 정말 결핍된 상황에서만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분별한 영양제 남용은 결국 돈 낭비 플러스 몸의 부담이라는 이중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이나 보조제를 과도하게 사들이는 습관을 줄이고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정도만 복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째, 과한 소비 습관입니다. 예컨대 평소 난 즐기며 살래. 한 번뿐인 인생, 마이웨이라며 사치성 지출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땐 소득이 있으니 어찌어찌 감당했지만 은퇴 후 수입이 뚝 끊기면 이 습관이 곧 파산의 지름길이 됩니다. 비싼 외식이나 술, 고가품, 해외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금방 줄어들어 남은 노후가 길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삶을 즐기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재정 기반 안에서 가능한 선이어야 합니다. 무리한 과소비는 노후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 기정도야 내가 즐겨도 되라며 계획 없이 지출하면 의료비나 갑작스런 가족 문제로 돈이 필요해질 때 대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때 갑작스런 수술이나 배우자의 질병에 돈이 들면 재산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런데 이미 사치성 소비 습관이 있으면 더더욱 대처가 어렵죠. 그러니 퇴직 전후로 소비 패턴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소득이 있을 때 쓰는 것과 은퇴 후 자산 감소분을 감안해야 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퇴직 후에도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다가 노후 10년 만에 돈이 바닥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어떤 품목은 절약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야 하며 꼭 누려야 할 즐거움과 사소한 사치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좋습니다. 위 5가지가 퇴직을 앞둔 50대, 60대가 꼭 알아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습관 5가지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1. 자녀에게 과도하게 재산이나 돈을 쏟아붓는 것. 2. 경조사비를 전처럼 막 내는 것.
3. 위험한 투자나 사기에 무방비로 뛰어드는 것. 4. 각종 영양제 보조제를 남발하는 것. 5. 과소비나 사치성 지출 습관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노후가 나락으로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물론 자녀 사랑이나 체면 칠해, 주변 시선, 몸을 보강하고 싶은 욕구 등등이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지출 습관을 줄이고 통제해 나가면 자금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노후를 덜 불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고령자가 시행해 볼 만한 절약 방법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돼 노인들이 다양한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장보기 전 냉장고 상황을 확인해 중복 구매를 막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 구매하지 않도록 쇼핑 목록을 만들어 일주일에 2, 3회만 장 보는 게 좋다 합니다. 둘째, 수도 광열비 절약. 절수 샤워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을 설치하면 별다른 의식 없이도 물 사용량이 준다고 합니다. 전기는 에어컨 히터 등 소비 전력이 큰 기기를 적절히 제어하고 자동운전 모드를 활용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비 점검. 예컨대 보험료나 통신비를 살펴서 불필요한 항목을 해약하거나 중복 가입된 보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선 전화를 안 쓴다면 과감히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가 있으면 세금 보험 유지비로 매달 나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지자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교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필요한 곳에선 그걸 이용하고 자동차는 없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다섯째, 연금을 늦춰서 더 받기. 일본도 65세부터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면 수령 시점을 미뤄서 더 많은 액수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 연금을 미루면 42%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여건이 된다면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섯째, 집 담보 생활자금. 우리나라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일본도 리버스 모기지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쓰고 나중에 사람이 사망하면 집을 처분해 원금을 갚거나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소유한 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건강수명 늘리기.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일 10분 정도 유산소 운동, 하루 70g의 채소 섭취, 금연, 정기검진 등을 권장해 노인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 건강수명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료비나 돌봄 비용이 커져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말이지요. 결국 일본 사례나 우리나라 사례나 노인이 지출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며 건강수명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결론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내 능력 안에서 소비한다. 둘째, 낭비를 줄이고 저축 투자를 제대로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둔다. 셋째,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재산을 몽땅 주지 않는다. 넷째, 무의미한 경조사나 거칠에 소비를 자제한다. 다섯째, 사기성 투자나 고위험 투자는 최대한 피한다. 여섯째, 영양제 남용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우선한다. 일곱째, 건강수명과 바른 자세, 근력 키우기 등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최대한 자기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점, 여기에 일본식 절약 노하우인 식비 광열비 고정비 점검, 자동차 처분, 연금 늦춰서 더 받기, 집 담보 생활비, 건강수명 늘리기 등을 결합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긴 글, 대략 12,000단어 안팎으로 늘려 중간중간 반복 서술과 예시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긴 문장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노후 대비에 큰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습관을 줄이고 어떤 수입원을 키워야 할지 더 명확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내 자녀에게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 경조사 문제나 건강관리, 재취업 투자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셨다면 좋겠습니다.
결국 노후가 길어진 이 시대에서 우리가 80세 넘어도 혹은 90, 100세 가까이 살아야 하는데 재정 준비와 절약 습관을 갖추지 않으면 이 비참한 말년이 될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미리 예방하고 통제하면 훨씬 안정적인 후반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길고 중복 서술이 많아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강조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댓글에 1을 아니면 2를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노후 생활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돈이 자녀에게 몽땅 들어가거나 경조사 투기 사기 사치성 소비로 순식간에 날아간다면 남은 노후는 지옥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걸 피하려면 바로 지금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금씩 지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과 근력을 유지하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들과의 비교를 끝내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며 마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